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에서 우리나라의 이것 때문에 이민까지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어 하는 이유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살면서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댓글에 얘기 나눠주세요. 그 전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감동척척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 사는 소피아예요. 올해 50살이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과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엄마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거든요. 특별한 감정도 없었고 그냥 세계 어딘가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한국에 완전 반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만난 건 작년 여름이에요. 작년 여름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실직자가 됐습니다. 처음엔 금방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오만이었어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정년퇴직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하는 일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급여가 많이 안 와요. 갑자기 남편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금방 취업이 될 거란 예상과 달리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최근 높은 실업률을 직접 체감하고 있죠. 이대로 계속 남편이 실직 상태에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유독 줄을 많이 서 있는 코너가 보이는 거예요. 홀리듯이 가봤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마트 직원이 소피야. 이거 꼭 먹어봐 원래 품절 상품인데 오늘 들어와서 난리야. 있을 때 사야 해. 라고 말하며 한국의 김밥이라고 불리는 것을 알려줬어요. 사실 이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동양인들이 사는 작은 나라나로 생각해 무시했는데 그런 나라의 음식이라니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이게 뭐라고 난리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처음엔 한국이 어디야? 이거 중국 거 아니야? 라고 되묻더군요. 마침 딸아이가 엠마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엔 방으로 곧장 들어가던 아이가 식탁 위에 빈 김밥 포장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났어? 엠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트에서 샀지. 코스트코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왜? 너 이거 먹어봤어? 제가 되묻자 엠마는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유명한 한국 음식이야. K-팝 가수들 브이로그에도 자주 나와. 나 진짜 먹고 싶었는데 미국에선 구하기 힘들거든.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저 마트에서 집은 김밥 한 줄이. 딸아이에겐 그렇게 특별한 음식이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엠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 진짜 가보고 싶어. 단지 음식 때문만은 아니고 그 나라 전체가 뭔가 따뜻하고 정돈된 느낌이 있어. 알고 보니 제 딸이 자주 듣는 노래가 K-팝 가수들의 노래였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공고를 받아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딸아이가 한국에 관심이 많은지도 몰랐고 그저 다른 언어의 노래를 좋아한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한국 노래였고 교환학생까지 가고 싶어 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마트에서 산 김밥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 접시에 올렸어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한 조각 집어들었을 뿐인데 첫 입을 베어문 순간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맛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인데도 조화롭고 깔끔한 그 맛에 한 조각 또 한 조각 어느새 한 줄을 다 먹고 있더라고요. 무언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정성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건 단지 배가 불러서가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위해 준비해준 도시락처럼 낯선 나라에서 건네받은 조용한 환영 인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김밥에 반한 것 같아. 이거 만든 사람들 뭔가 달라. 그 말이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순간이 내가 한국을 조금씩 좋아하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컴퓨터 검색어에 코리아를 입력해 봤어요. 사실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 정보를 검색해 본 적도 없었지만 검색을 하면 할수록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매력 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왠지 이곳에 가면 남편의 취업이 가능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 한국에서 영어 원어민 강사로 일하면 나이가 50대여도 가능하고 한국어를 몰라도 미국 국적과 4년제 학사 학위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페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또 인터넷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든 집에 광섬유가 깔려 있다고 했어요.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딸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한국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이야기했어요. 딸아이는 조금이라도 한국을 직접 보고 오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본인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직접 보고 와서 판단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 한다는 딸아이가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에는 좋은 얘기가 많았지만 그 정보들이 과장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과 상해 후 우리는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판단했습니다. 가볍게 해외여행 가는 느낌으로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데 제 딸 엠마가 갑자기 흥분해서 제 팔을 잡고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완벽하게 연결된다면서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아이가 아직 어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는 엠마가 꼭 가보고 싶다고 한 홍대에 가기 위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이동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그 거리를 걸어보고 싶다면서 엠마가 흥얼거리는 노래소리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홍익대학교 근처는 정말 활기차더라고요. 길거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성 있는 가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어요. 순간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엠마가 깜짝 놀라서 저를 부축해 주려고 했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한국 학생들이 달려와 저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학생 한 명은 제가 앉을 수 있도록 가방을 바닥에 깔아주고 남학생 한 명은 근처에 파는 차가운 음료수를 사다가 발목에 대라고 건네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학생들이 저희에게 영어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줬다는 점이었어요. 그 친절한 학생들은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중 한 여학생이 살짝은 서툰 영어로 괜찮으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근처 한의원이라는 데를 찾아서 위치를 알려주었고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다며 발목을 접지른 것 같은데 발목 접지른 데에는 한의원이 최고라면서 가서 치료받아도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바람에 미국에서 살아온 저는 의료비가 걱정됐지만 한의원이라고 불리는 병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헤어질 때 그 학생들이 밝게 웃으면서 영어로 치료 잘 받고 얼른 나으라고 인사를 하는데 의료비가 걱정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마움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들어와서 한의원이라는 병원 내부를 살펴보니 따뜻한 분위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원장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애 원장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한국인들은 다 친절한가요? 저희가 외국인인 걸 고려해서 더 신경 써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비가 미국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 말대로 효과가 정말 빨랐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미국에서 치료만 목적으로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료 서비스도 좋고 비용도 합리적이라서 치료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한의원을 나오면서 딸 엠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까 그 학생들 정말 친절했다면서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넘어져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다르지 않냐고 말하더고요. 저는 엠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오늘 하루간의 경험을 정리해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희를 자연스럽게 도와준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그 학생들의 밝은 표정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인이라고 해서 거리감을 두지 않는 자연스러운 태도. 이런 게 진짜 선진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 미국의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요즘은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냉담한 경우가 많죠. 저 또한 그렇게 자라왔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게 사실이에요. 딸아이가 잠든 후 혼자 창밖을 내다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만난 그 학생들 같은 세대가 이끌어갈 한국의 미래가 정말 밝아 보였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개방적인 사고가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마트에서 김밥을 처음 봤던 날이 생각났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정말 이대로 돌아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미국으로 복귀를 했고 돌아온 첫날 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사흘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갑작스럽게 다치게 된 특수한 상황에서 너무 좋게만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평소와 같이 길을 나섰는데 갑자기 익숙했던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도착해서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려는데 그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대학 신입생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이 또 다운된 거예요. 이런 일이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생기거든요. 제가 사는 시애틀은 인터넷 속도가 느린 지역이거든요. 결국 모든 업무가 마비됐어요. 그 순간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게 처리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다니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국 여행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곳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엉망일 거라고 미국이 훨씬 안정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화가 났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편향되게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정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엠마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연락이었어요. 급하게 조퇴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는데 접수하는 데만 1시간 30분을 기다렸고, 진료 순서가 와도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오류 때문에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의 경험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이었는지, 그리고 의료진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말이에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엠마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병원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꼭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도 요즘 구직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지고 설사 합격해도 월급이 지금보다 훨씬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미국에서 미래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리고 만약 다른 선택이 있다면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홍대 계단에서 발목을 다쳤을 때 도와준 그 학생들의 밝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의원에서 친절하게 치료해 주셨던 원장님의 모습도요. 반면 오늘 병원에서의 답답했던 경험, 직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동료들의 편견, 어린 시각이 모든 것들이 대비되면서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말이에요. 그 결정적인 밤이 지나고 며칠 후 엠마가 학교에서 뛰어오면서 소리쳤어요.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딸아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엠마의 교환 학생을 계기로 우리 가족도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고려해 보자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취업, 아이들 교육까지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면서 정말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이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엠마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주말 가족끼리 교회로 나들이를 갔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정말 씁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더라고요. 그 순간 홍대에서 저를 도와준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과 이곳의 냉담함이 너무 대비되었거든요. 엠마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따뜻한 것 같다고요. 딸아이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어요. 걱정도 되고 부러워도 했습니다. 엠마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했거든요. 엠마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우리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엠마가 먼저 가서 적응하는 동안 우리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자고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국의 비자 제도, 취업 시장, 주거 환경 등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한국이 외국인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정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모든 행정 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엠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편하다면서 학교 시설도 훨씬 좋고 수업 방식도 훨씬 창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같은 반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직장 상사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다른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상사의 반응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면서 미국을 떠나봤자 결국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같은 곳에서 무엇을 하겠냐면서 비웃는 듯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편견으로만 판단하는 모습이 너무 한심했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가족도 발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딸아이가 교환 학생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준비를 완료하자고 약속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엠마가 보내준 온라인 강의와 함께 기초부터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는 걸요. 더 이상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저희 가족은 결국 이민을 결정했고 한국에 정착한 지 어느덧 4달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모든 게 꿈같이 느껴져요. 정말 우리 가족이 이런 선택을 해낸 게 맞나 싶을 때가 가끔 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곳이 정말 우리가 찾던 곳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거든요. 특히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을 하러 갔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 접수 직원분이 저희가 미국에서 온 새로운 주민이라는 걸 알고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 여기가 집이에요.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관공서 직원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진짜 이웃으로 받아들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엠마는 이미 교환학생으로 경험이 있어서 금방 적응했고, 중학생인 아들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학교에서 정말 잘 챙겨주더라고요. 어제 아들이 집에 와서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미국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많은 걸 물어본다고요. 미국에서는 아들이 아웃사이더처럼 항상 조용하고 소극적이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발표도 하고 무엇보다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일자리를 생각보다 금방 구했어요. 미국에서의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고 무엇보다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해요. 어제도 회사에서 돌아와서 정말 활기찬 표정으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조금씩 실력을 늘려가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같이 수업 듣는 분들도 서로 도와주면서 공부하니까 재밌어졌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으로 느껴져요. 어제 엠마가 저에게 정말 고마운 말을 했는데요.
엄마,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힘든 결정이었는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한국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 용기를 냈던 제 자신이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따뜻하게 받아준 이곳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어쩌면 김밥 하나로 이어진 인연이죠. 별 생각 없이 베어 물었던 김밥 한 조각이 딸아이의 마음 한구석을 이미 사로잡고 있었고, 저에게도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냥 음식이 아니구나. 김밥은 참 이상한 음식이에요. 간단한 재료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말아 넣고 자르기 전에 그 속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자르고 나면 그 속엔 누군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그게 마치 한국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볼 땐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정성과 배려, 질서와 따뜻함이 차곡차곡 조심스럽게 말려있는 나라. 아들이 웃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녁 식탁. 남편이 오랜만에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는 아침. 그리고 제가 한국어로 이웃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는 순간들. 그 모든 게 저에게 말해줍니다. 잘 왔다고, 참 잘했다고.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단지 좋은 나라가 아니라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조금씩 천천히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소피아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소피아 씨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진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경제력이 강한 나라?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탄탄한 나라?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 아닐까요? 소피아 씨 가족은 말합니다. 한국은 그들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줬다고요. 단지 인터넷이 빨라서도, 의료비가 저렴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만난 한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나라, 외국인에게도 따뜻하게 미소를 건네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손을 내밀어주는 사회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을 너무 익숙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이 기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경쟁력은 기술도 속도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공감해 주세요. 감동 척척은 앞으로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진짜 이야기들로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곧이어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사는 제이든 스미스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18살 학생이에요. 다른 친구들이 졸업여행으로 유럽이나 뉴욕, 플로리다 같은 데를 선택할 때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지금은 인생을 바꾼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반대한 사람은 저희 집안의 정신적 지주,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존 스미스 씨. 올해 92세가 되신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1951년 겨울 갓 20살이 된 청년 시절에 한국 땅을 밟으셨다고 해요. 그가 기억하는 한국은 매서운 바람이 불던 전쟁터, 폐허와 눈물,
굴주림이 가득했던 참혹한 곳이었습니다. 그 나라엔 다시 가지 마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이다.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얼굴을 굳히셨죠. 어린 시절엔 그런 할아버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른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라면서 그리고 인터넷과 문화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금씩 접하면서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흥미를 갖게 된 건 사실 단순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하나, 한국의 지하철 문화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어요. 놀라웠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버스, 택시, 지하철은 물론 편의점 결제까지 되는 시스템. 깨끗한 승강장과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열차,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시민들. 마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먹방, 브이로그, K-팝 무대 영상, 한국의 일상과 고등학생의 하루 등. 언어는 달라도 문화의 힘은 분명했어요.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고 처음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식탁에 앉아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졸업 여행 얘기가 나왔어요. 친구들은 유럽, 남미, 캐나다, 뉴욕 등 다양한 계획을 말했죠. 그때 아버지가 웃으며 저에게 물었어요. 제이든 넌 어디 가고 싶은데? 망설임 없이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이요. 순간 공기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봤고 저희 할아버지는 조용히 식사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다. 그 말에는 전쟁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얼굴을 굳히셨고 어릴 땐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분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싶었어요. 7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요. 그리고 어쩌면 할아버지의 기억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해외 문화 교류 프로그램 신청 공지가 올라왔고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서를 냈어요. 학교 선생님은 말했죠. 한국은 아주 흥미로운 나라야.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해. 내가 많이 배우게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여행 허가서를 제출하는 날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제이든 정말 가고 싶은 거니? 할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실까봐 걱정돼서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난 진짜로 한국을 알고 싶어요. 그곳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곳인지, 아니면 정말 멋진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 넌 내 눈으로 확인해도 될 만큼 자랐어.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정했고 저희 집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설렘보단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아시아, 그것도 할아버지의 과거가 깊이 묻혀있는 한국이라는 나라. 항공권을 예매하고 여권을 갱신하고 필요한 물품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본 한국은 너무나 발전된 나라였지만 막상 발을 디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아예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으셨고 며칠간 식사 자리에서도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 방을 노크했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전쟁 사진이 액자 속에 걸려 있었고 한국 지도를 오래된 책자에서 오려붙인 종이가 책상 옆에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일 떠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내가 봤던 그 나라는 너무 춥고 너무 배고팠단다. 하지만 지금은 다를지도 모르지. 가서 꼭 내 눈으로 보고 나라.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 냄새가 나는지 봐주렴. 할아버지의 말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분도 어쩌면 저처럼 과거의 기억을 넘어 한국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렇게 드디어 출국 당일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입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좌석 앞 화면에서는 한국 드라마 예고편과 관광 안내 영상이 계속 흘러나왔고 승무원들은 단정하고 세련된 복장을 한 채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기내식으로 나온 불고기 덮밥도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드디어 창문 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안내 방송이 흘러나올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하고 말았어요. 공항은 거대한 유리돔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바닥은 반짝일 정도로 청결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고 모든 표지판에는 영어가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으로서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영어로 친절히 안내해주는 직원 덕분에 무사히 통과했고 짐을 찾아 나오는 길에 자동화 로봇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장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내가 알던 아시아가 맞아?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짐을 찾고 우리 일행은 곧바로 예약된 셔틀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로는 깨끗했고 고층 건물들은 마치 공상각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교회 십자가, 작은 한옥 지붕, 오래된 시장 간판 등의 한 줄기 전통의 순결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질적이기보단 조화를 이룬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각자의 숙소로 이동했고 저는 동행한 친구들과 함께 대학생 형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구불구불한 골목 끝에 위치한 그 작은 집은 마당도 있었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도 인상 깊었죠.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어요. 첫날은 시차 때문에 많이 피곤했지만 동네 슈퍼에 가서 컵라면 하나를 사 먹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복귀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지? 아직은 한국의 겉모습만 본 것 같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경제성장의 상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자마자 눈이 떠졌습니다. 낯선 곳의 설렘 때문인지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볍고 상쾌했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형이 미리 알려준 추천 코스를 따라 경복궁으로 향하기로 했죠. 한국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라 들었고 꼭 한복을 입고 돌아다녀 보라는 조언도 받았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역 입구부터 시작된 깔끔한 타일,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승강장, 곳곳에 놓인 영어 안내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건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진다는 점이었죠.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도 자주 끊기는 신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 영상을 끊김없이 본다는 건 저에겐 거의 미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단순히 발전된 나라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궁궐 입구에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입장권을 끊으려 하자 한복을 입은 직원분이 친절하게 다가와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에요.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고궁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전통 의상을 장려하고 그걸 문화체험으로 연결한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 신선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대여해온 한복을 입고 다시 경복궁을 찾았을 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이 문화를 존중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느낌이랄까요? 사진을 찍자며 다가오는 사람도 있었고 몇몇 학생들은 저에게 용기 있게 영어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Do you like Korea? 그들의 미소와 반응이 저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이곳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궐 내부를 걷다 보니 안내 방송에서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순서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언어 장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저로선 정말 감동적인 배려였죠. 문화유산을 단지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 방문객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돕는 그 태도에서 한국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은 경복궁 근처 골목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라는 메뉴였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주인 아주머니께서 너무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 제육볶음의 매콤한 풍미, 그리고 공기밥의 촉촉한 질감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후 근처 북촌 한옥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고 그 길을 걷는 내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무 대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국악 소리, 담장 위로 비친 소나무 그림자,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저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북촌 골목 끝자락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 한옥 지붕 너머를 고층 빌딩과 엔서울타워가 겹쳐 보이는 장면, 그 풍경은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를 포용하는 태도, 그 조화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러 김밥을 사 먹었는데 간편하면서도 정성스러운 맛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한국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다. 할아버지께서 알던 그 시절의 한국은 이제 없고 그 대신 새로운, 따뜻한, 그리고 자랑스러운 한국이 이곳에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숙소 옥상에 졸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말문이 막혔지만 결국 꺼낸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한국은요? 전혀 할아버지가 기억하던 그곳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께서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지키고 싶었던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면 그 전쟁이 헛된 건 아니었겠구나.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한도병의 마음을 바꾼 건 단지 말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전화를 계기로 제 여행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가족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여정이 되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더 다양한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기도 하고 홍대 거리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젊은 예술가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어느 작은 공연장에서는 K-팝 커버 댄스를 추는 고등학생들의 무대를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제가 목적지를 놓쳐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여주시며 어떻게 환승하면 되는지, 몇 분 걸리는지까지 설명해 주셨죠. 그날 이후 저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누군가를 도와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진심은 통한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디지털 생활 환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QR코드로 메뉴를 보고 앱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는 택배를 보내고 공공기관에서도 키오스크로 민원을 접수하고 행정 처리를 모바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편리함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국민 모두를 배려하는 시스템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나날들이 쌓일수록 저는 점점 이 나라에 애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저의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돌아가기 싫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하루 전날 저는 또 한 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부모님과의 통화였어요. 엄마,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걸 배운 느낌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랬구나. 제이든, 사실 우리도 너의 경험을 보고 많이 생각하게 됐어.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나도 요즘 미국에서의 삶이 예전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 내 말이 맞아.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지. 그 통화 이후 우리 가족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을 공유했고 부모님은 하나하나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할아버지도 요즘은 한국 뉴스를 찾아보시고 지도를 보며 예전 주둔했던 지역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이 여정을 되새겼어요. 이곳은 누군가에겐 전쟁터였고
누군가에겐 미지의 땅이었지만 이제 저에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귀국 당일 아침, 저는 이른 시간에 숙소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여전히 신선했고 하늘은 높고 맑았어요. 비행기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기에 마지막으로 한강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강변에 앉아 물살이 부드럽게 흐르는 걸 바라보며 며칠 동안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골목길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통화 속에서 느꼈던 따뜻한 연결감. 한국은 어느새 단지 여행지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저는 그 중심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도 저의 눈은 계속 바깥 풍경에 머물렀습니다. 출근길에 분주한 사람들, 도로 위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간판마다 보이는 친숙해진 한글들. 이 도시는 살아있었고 또 저를 품어주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에 앉았을 때 저는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죠.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고 저는 마음을 담아 한 글자씩 눌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본 한국은요. 할아버지가 지키셨던 그 시절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전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평화롭고 따뜻한 삶의 풍경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고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고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비행기 안에서 다시 메모를 읽어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하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다시 한국에 오리라. 이곳에서의 삶을 다시 이어가고 싶다.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국에서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가족과 다시 만났을 때 부모님의 눈빛에서도 그 기대와 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가족 모두를 거실에 앉혀놓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영상도 같이 보고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또 웃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복 입은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한마디를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그 나라가 정말 그렇게 달라졌구나.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나도 잘했구나 싶다. 그 순간 저는 울컥해서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 안에서 지난 세월을 넘어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진짜 한국에 가서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떨까? 정적이 흐른 후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네. 그 대화는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주에 대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비자 제도, 주거 환경, 취업 기회, 교육 제도 등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한국은 점점 더 구체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이든 18살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단지 졸업 여행을 떠났을 뿐인데 이 작은 여정이 우리 가족 전체의 인생 항로를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기대하고 환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든 괜찮은 나라가 아니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것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이주라는 단어가 처음 가족 식탁 위에 올랐을 때 그것은 단지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생각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밤 가족 회의를 하듯 모여 앉아 정보를 찾아보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비자 제도와 체류 허가에 대한 조사였어요. 저는 학생 신분으로 교환학생이나 유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부모님은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영어 언어민 강사라는 직업에 주목하셨습니다. 미국 시민권과 4년제 학위만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정보에 그는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거라면 내가 새롭게 시작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의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삶은 점점 버겁고 무기력하게 느껴졌거든요. 인플레이션, 느려터진 행정 시스템, 점점 불안정해지는 고용 환경. 한국에서의 가능성은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어머니는 주거와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 학교 시설, 사교육, 문화 등 여러 자료를 비교하며 정보를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자료를 읽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제이든, 내가 말한 그 한강이 보이는 동네 거기 아파트 매물도 있더라. 그 근처 학교 평판도 괜찮은 편이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단지 여행지였던 한강이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할아버지의 변화도 놀랐습니다. 처음엔 나는 그냥 미국에 남겠다며 강하게 고개를 저으셨지만 어느 날 조용히 거실 TV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는데 나도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지금의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직접 봐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에 가족 모두가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노병이 다시 평화로운 그 땅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가족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주가 아닌 새로운 삶의 기회이자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우리는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저는 인터넷 강의로 기본 문형과 표현을 익혔고 어머니는 유튜브를 통해 자막을 켰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서 새로 배운 단어를 하나씩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눴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얼마예요? 그런 작은 말들이 점점 우리 가족의 입에 자연스럽게 배어들었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훨씬 자주 한국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함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유진이라는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제이든, 다시 오면 내가 더 많은 곳 보여줄게. 같이 남산도 가고 찜질방도 가자. 그 메시지를 읽고 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진짜 갈지도 몰라. 점점 준비가 구체화될수록 두려움보다 기대가 커졌습니다. 어릴 적엔 미국만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너머의 삶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이 펼쳐지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한국으로 향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에 닿아 있었어요. 드디어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짐을 싸며 마지막 준비를 하는 모습은 마치 이삿짐 센터의 하루처럼 분주했어요. 한쪽에선 아버지가 서류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챙기며 마지막까지 미국 집을 둘러보셨죠. 저는 방문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중학교 시절부터 붙여놓은 포스터들과 벽의 자국들을 바라봤어요. 이제 여기가 더 이상 내 일상은 아니겠구나. 이삿짐 트럭이 떠난 후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장 밖의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전의 관광객으로서의 기분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번엔 여행이 아닌 정착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항의 모습은 여전히 웅장했고 곳곳에 보이는 친절한 안내 표지판과 직원들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이번엔 그 안에서 저 자신이 더 이상 낯선 방문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임시 거주지를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공항 픽업부터 집 소개까지 도와주는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했기에 이동은 매우 원활했죠. 첫 임대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한강이 보이자 그는 말없이 서서 강을 바라보셨고 한참 후에야 입을 떼셨어요. 여기가 내가 예전에 포탄 떨어지는 소리 들었던 근처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조용하구나.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다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이들,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시민들 전쟁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평화로운 일상만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인근 국제학교 부설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학교 측은 그가 미국에서의 교육 경험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인터뷰 후 바로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업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 라는 말에 제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웃으며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환호했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말씀하셨어요. 역시 결심하길 잘했다. 이곳은 새 삶을 줄 수 있는 나라야. 어머니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어 강좌에 등록했고 저는 온라인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근처 도서관에서 자습하는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점점 한국어로 질문하고 대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작은 성공들이 쌓여갈수록 자신감도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 앞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께 한국 학생 몇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한국 전쟁 참전 용사세요? 그들은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우리 가족의 입주 소식을 접했다고 했고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준비해온 작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곤 하셨어요. 지나가던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늘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한국어를 천천히 따라 말해보기도 했죠.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새로운 사회에 스며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는 낯선 땅은 어느새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덧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의 삶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서로 놀라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국제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었고 어머니는 한국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어 동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저는 서울 근처의 외국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어갔고 방과 후엔 한국 친구들과 K-팝 댄스를 배우거나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자주 보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저를 우리 반의 제이든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흔으로 마음의 문을 닫았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한강변을 산책하고 주민센터의 역사 강좌에도 참여하시며 지역사회와 활발히 소통하셨어요. 특히 그가 한국의 전통음악 공연에 초대받았던 날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죠. 지역 예술제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할아버지를 무대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할아버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72년 전 나는 이 땅에 총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주와 함께 이곳에서 평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고 저와 부모님, 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굴레를 넘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어요. 가족끼리 함께 한 주말 캠핑에서도 우리는 지금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자주 나눴습니다. 서울 근교의 자연 속에서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 나누던 그 시간들은 미국에선 좀처럼 누리기 어려웠던 평온함과 연결감을 선물해줬습니다. 한국에 오길 잘했어. 아버지 한마디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맞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사람 대접을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행정 시스템, 의료 서비스, 대중교통, 시민의식 등은 매 순간 우리에게 신뢰와 감동을 안겨줬어요. 병원에서의 빠르고 정돈된 진료, 주민센터에서의 세심한 외국인 안내, 친절한 안내방송과 질서 정연한 지하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나라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발표 수업이 있을 때 이민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이라는 주제를 선택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후의 차이, 한국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잃어버렸던 이웃과의 정에 대해 말했어요. 발표가 끝난 뒤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이 더 좋아졌어. 고마워 제이든. 그 말을 듣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나도 이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은 단지 적응이 아니라 기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더 나은 이웃, 더 따뜻한 가족, 더 성장한 개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진심으로 이곳을 우리의 나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을 등진 것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연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열린 마음 속에는 과거의 전쟁이 아닌 미래의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한강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을 무렵 우리 가족은 서울 시민으로서의 첫 해를 완전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가 서툴게라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왔고 마트에서는 카드를 꺼내기 전에 포인트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미소로 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느새 동네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바둑을 두고 한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젊은 시절과 전쟁의 기억을 차분하게 풀어놓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었죠. 어떤 날엔 작은 초등학교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로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 수업에도 참여하셨어요.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할아버지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 땅을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이 땅이 나를 감싸 안고 있어요. 저와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전쟁의 상처를 간직해 온 한 노인이 마침내 치유를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한강공원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강물 위로 조명이 부드럽게 퍼져나갈 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죠. 여기서의 삶이 내가 꿈꾸던 삶이었던 것 같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져요. 단지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다니 말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할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이곳은 두 번째 고향이 아니라 진짜 내 마지막 고향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평화가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것 같다. 그 선택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이자 동료이며 친구이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의 한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말하겠지만 우리에게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이 다시 사랑을 배운 곳이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곳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게 된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찾던 나라는 바로 여기였어요. 한국. 이 사연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단순한 해외 이민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세대를 뛰어넘는 인식의 변화이자 한 나라가 얼마나 강인하게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때 한국을 전쟁의 폐허로만 기억하던 한 노병이 지금의 한국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꾼 장면이었습니다. 한강에서, 서울의 거리에서 그는 자신이 한때 지켰던 땅이 더 이상 상처의 기억이 아닌 따뜻한 품이 되어 자신을 맞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도시로, 정이 넘치는 사회로,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는 미국의 한 가족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소피아 가족이 한국에서 얻은 것은 단순한 생활 기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웃는 법, 다시 희망을 품는 법,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는 따뜻한 인간관계였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터전이 아닐까요? 예전엔 한국, 거긴 위험한 나라야라고 말하던 할아버지께서 지금은 여기가 내 마지막 고향이라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토록 놀라운 반전을 가능하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살아온 고향보다 더 따뜻한 진짜 고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제이든 가족이 한국을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우리가 찾던 미래는 한국에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가족의 선택 어떻게 보셨나요? 전쟁터였던 나라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는 이 반전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외국에서 한국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척척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더 멀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